제19화 거류하의 핏빛 사투. 죽어라! 바람조차 숨을 죽인 어둠 속에서 탁바롱의 두 눈에 기괴한 살기가 번뜩였다.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시퍼런도가 달빛을 쪼개며 무도의 정수리를 향해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차답게 상단으로 검기를 뿜어내어 무도의 시선을 빼앗는 동시에 통나무처럼 육중한 다리를 사정없이 휘둘러 무도의 하체를 노려차고 들어왔다. 시정잡배의 어설픈 막싸움이 아니라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실전무예를 제대로 익힌 싸움꾼의 날카롭고 흉포한 공격이었다. 탁바롱이 맹렬히 공격해 들어오니 그 살벌한 위세가 주변의 공기마저 짓누르는 듯 심상치 않았다. 무도는 막상 실전이 벌어지자 온몸의 혈맥이 얼어붙은 듯 손발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낙타봉에서 천산선인과 양도사에게 절기를 전수받았으나 살생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그의 검을 무겁게 만들었다. 무도는 탁바롱의 맹렬한 검세를 맞받아치는 대신 천산선인에게 터득한 화엽비수를 펼쳤다. 무도의 신형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유연하게 허공을 갈라 탁바롱의 흉포한 검노를 비껴나갔다. 무도는 상대의 거친 숨결을 느끼며 주위를 빙빙 돌았고 어찌하면 탁바롱을 굴복시킬지 대응책을 강구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무도가 방어에만 치중하며 속절없이 맴돌자 곁에서 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던 모용원이 나섰다. 그래! 졸개부터 제압해서 일단 기선을 잡아야 해! 모용원은 지체 없이 땅을 박차고 밤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천하 모용세가의 정수가 담긴 가볍고도 날카로운 신법이 전개되었고 모용원의 날렵한 발끝이 허공을 갈라 졸개의 앞면에 벼락같이 적중했다. 기로에서 힘없는 유민들이나 괴롭히던 왈패 따위가 어찌 모용세가 가주의 딸이 펼치는 공격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졸개는 단말마의 끔찍한 비명과 함께 모용원의 멋들어진 발차기 한 방에 피를 뿜으며 바닥에 널브러졌다. 헉! 탁바롱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생전 처음 보는 현란한 보법으로 자신의 필살 검기를 피해내는 애송이를 제압하지 못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수화마저 박살이 나버리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제길, 부잣집 철부지들인 줄 알았건만 이것들이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온 놈들이었단 말인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탁바롱이 전개하던 초식을 거두며 뒤로 훌쩍 몸을 뺐다. 너희들 나를 일부러 찾아온 듯한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양복 어른의 원수를 갚고자 왔다. 뭐? 양복? 양복이 대체 누군데 이러는 것이냐? 일평생 타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며 해코지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탁바롱은 자신이 누구의 원한을 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너와 안승이 강도질하다 죽인 을두지행수님의 신복이시다. 그제야 탁바롱은 사태의 근원을 파악하고 비열한 얼굴로 항변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마라. 나는 그때 오히려 그놈의 칼에 맞아 반년을 꼼짝없이 누워서 지냈다. 나는 양복의 죽음과는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다. 발뺌만 하는 탁바롱의 뻔뻔한 모습에 무도의 단전에서 잠자던 수타함경의 기운이 맹렬히 끓어오르며 노기가 하늘을 찔렀다. 시끄럽다. 이 도둑놈. 벼락같이 금강검을 뽑아든 무도가 양도사에게서 체득한 쾌검을 탁바롱을 향해 뿜어냈다. 사람의 목숨을 뺏기 위해 진검을 펼친 것은 무도에게는 처음이었다. 검광이 푸른 살기를 머금고 사방을 에워쌌다. 곁에서 지켜보던 모용원조차 무도의 검이 노기를 뿜으며 폭풍처럼 휘몰아치자 가슴이 서늘해지며 눈앞이 어지러울 정도로 압도당했다. 순둥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화가 나니까 무섭구나. 탁바롱은 무도가 눈에 불똥을 튀기며 야차처럼 달려들자 반격은커녕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무도의 검을 피하는데 급급했다.
잠깐만 기다려. 양복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모용각이라니까. 따지거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모용각한테 가서 따져. 시끄럽다. 윽! 기세가 눌린 탁바롱은 결국 허공을 가르고 날아든 무도의 묵직한 돌려차기에 턱을 정통으로 걷어차여 뒤로 발라당 나동그라졌다. 무도는 흙바닥을 뒹구는 탁바롱의 목줄기에 서늘한 칼끝을 겨누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양복 어른의 원혼을 달래려 너를 처단한다. 살려줘! 무도가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탁바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체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으악! 순간 기괴한 단말마가 터져나왔다. 무도가 흠칫 놀라 바라보니 탁바롱의 발 뒤꿈치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고 있었다. 무도보다 한 발 앞서 번개처럼 뛰어든 모용원이 단숨에 검을 휘둘러 놈의 인대를 싹둑 끊어버린 것이었다. 오빠, 이런 놈 죽여서 뭐해? 이 정도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 테니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지 못할 거야. 아직 사람 목숨을 끊어내는 건 영 내키지 않는 모용원이었다. 모용원이 피 묻은 검을 털어내며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탁바롱을 향해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다. 오늘 목숨을 건진 걸 천운으로 생각해라. 우리 눈에 또 띄면 그때는 내 놈 모가지는 영영 내 놈 몸뚱어리와 이별인 줄 알 거라. 아, 알겠소. 끝난 줄만 알았던 목숨을 부지하게 되자 탁바롱은 머리를 조아린 후 엉금엉금 기어 졸개의 부축을 받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용원은 무도를 향해 한껏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찰나였다. 무도의 깊은 단전에서부터 평소 억눌려 있던 수타음경의 극심한 한기가 통제력을 잃고 역류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띵해졌다. 극도의 분노와 살기를 제어하지 못한 대가였다. 후! 무도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검붉은 피를 토해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오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모용원이 기겁하며 달려갔다. 그녀는 김청의 도움을 받아 무도를 다급히 부축해 근처의 낡은 사당 안으로 무도를 옮겼다. 바닥에 무도를 조심스레 눕힌 모용원은 무도의 몸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상처를 살폈다. 무도 오빠! 도대체 왜 이래? 그놈이 칼에 맞은 거야? 하지만 아무리 옷을 헤집어 보아도 검상은 없었다. 모용원은 기이하단 생각이 들었다. 상처도 없는데 어찌 생피를 토한단 말인가? 원래 지병이라도 있었던 걸까?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무도가 옅은 신음과 함께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모용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청에게 품속의 은자를 넉넉히 쥐어주었다. 이제 그 나쁜 놈들이 더는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다시 찾아와 괴롭히면 모용삭 어른을 찾아가. 내 이름을 대고 도움을 요청해. 알았지? 그녀의 따뜻한 말에 김청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모용원이 무도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좀 괜찮아? 응. 그런데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오빠, 피를 토하고 기절했었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도는 기억을 더듬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나도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잠시 쉰 무도가 몸을 일으켜 움직여 보았다. 전신의 기력이 쏙 빠져나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거웠으나 몸의 외상은 전혀 없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모용삭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어두운 방에 홀로 앉은 무도는 가부좌를 틀고 곰곰이 상념에 빠졌다. 하산전 천산선인 어르신께서 세 가지 유의할 점을 당부하셨지. 그중 첫째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가 탁바름을 보고 나도 모르게 분노와 살기가 치솟아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설마 이것이 그 무섭다던 주와인 말한 말인가? 무도는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고 단전의 길을 운기행공해 보았으나 예전처럼 힘이 혈맥으로 들어가지 않고 텅 빈 곳으로 흩어져 버렸다.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답답함에 무도는 불안한 마음을 짓누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무도 일행은 모용삭의 배웅을 받으며 중원으로 통하는 관문 산해관을 향해 출발했다. 요동의 바람을 가르며 말을 달린 지 수일, 일행은 거대한 물줄기가 길을 가로막는 거류하에 도착했다. 강을 건너기 전 나루터 객잔에 자리를 잡고 요기를 주문한 뒤 따뜻한 차로 목을 축였다. 일행을 이끄는 길잡이 무사 철웅은 40 중반의 나이에 체구는 작지만 바위처럼 다부진 몸매에 눈매가 매서운 사내였다. 그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심양에서 산해관까지는 800리가 훌쩍 넘는 먼 길입니다. 말을 달려도 7리가량은 꼬박 걸리지요. 가는 도중에는 도적대들이 수시로 출몰하니 항시 주의를 경계하시고 절대로 독자 행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중원의 험난함을 실감한 무도와 모용원은 철웅의 엄중한 당부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모용세가의 보호 아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모용복은 철웅의 경고를 제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여겨 짐짓 거드름을 피웠다. 나 모용복은 천하 모용세가의 다음 주인이 될 몸인데 그깟 좀도둑 놈들을 두려워한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 도적놈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단칼에 혼쭐을 내줄 것이니 그리 호들갑 떨며 걱정하지 마시오. 모용원은 허풍을 떠는 사촌 오라비가 몹시 우스웠으나 험한 여정에 굳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무시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안색이 창백한 무도에게 향해 있었다. 모용원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속삭였다. 오빠, 몸은 좀 어때? 무도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뭔가 이상해. 진기를 끌어모으려고 해도 도통 모이지가 않고 자꾸만 연기처럼 흩어져. 그러나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 내가 천산선인 어르신에게서 배운 의술로 짚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야. 의술을 알지 못하는 모용원은 그저 무도의 손을 꽉 쥐며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철웅이 거류화를 건널 배를 구해보니 사람 넷과 말 4마리를 한꺼번에 태울 커다란 배가 없었다. 사람 2과 말 2마리씩 나누어 건너야 하는 상황. 모용복과 철웅이 먼저 강을 건너고 무도와 모용원이 다음 배로 건너가기로 정해졌다. 강둑에 앉아 기다리자 모용복을 내려준 배가 다시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무도와 모용원의 차례가 되어 막상 나룻배에 오르니 생각보다 거류하의 물살이 무척 거세어 배의 흔들림이 장난이 아니었다. 평생 육지에서 자라 수영을 못하는 모용원은 배가 출렁일 때마다 사색이 되어 무도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오빠, 수영 잘해? 기절한 이후로 그녀가 자신을 다정하게 오빠라 부르는 것이 무도는 내심 듣기 좋았다. 응. 대동강 강가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물에는 익숙해. 혹시 물살에 배가 뒤집히면 무조건 날 살려줘야 해. 알았지? 심청각에서는 사내들을 호령하며 대담하게 굴던 모용원이 배 위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져 자신에게 의지하는 모습에 무도는 오히려 희한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절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러나 모용원의 불안감은 금방 현실이 되었다. 배가 강 중앙에 솟은 작은 돌섬을 스쳐 지나갈 무렵이었다. 뱃사공이 갑자기 기괴한 휘파람을 찢어지게 불며 잡고 있던 노를 냅다 던져버렸다. 그것을 신호로 조용하던 강물 속 여기저기에서 도적 무리가 시퍼런 칼을 꼬나쥐고 짐승처럼 배 위로 기어 올라왔다. 기겁한 무도와 모용원이 외쳤다. 뭐 하는 것이냐?
어느새 배로 올라온 도적이 물을 뚝뚝 흘리며 징그럽게 웃었다. 흐흐. 뭐긴 뭐야. 당연히 도적질 하려는 것이지. 놀란 무도가 적의 수를 헤아려 보니 뱃사공까지 모두 4명이었다. 이놈들은 거류하에서 객잔을 운영하며 돈 될 만한 여행객이 오면 강 한가운데서 강도로 돌변하는 악질 수적들이었다. 이놈들은 건장해 보이는 모용복과 철웅을 먼저 건네보내고 만만해 보이는 무도와 모용원을 먹잇감으로 점찍은 것이었다. 뱃사공이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놈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모용원을 훑었다. 흐흐흐. 고년 참으로 이쁘게 생겼구나. 어르신이 뼈가 부서지도록 이뻐해 줄 테니 냉큼 이리 오너라. 우두머리가 더러운 손을 뻗어 모용원을 잡아채려 했다. 그러나 모용원이 어찌 쉽게 당할 사람이겠는가. 모용원이 몸을 뒤로 유연하게 빼며 허리춤에 검을 뽑아 섬전처럼 휘둘렀다. 피보라와 함께 뱃사공의 손가락 2마디가 싹둑 잘려 허공을 날았다. 우두머리는 모용원의 예상치 못한 매서운 솜씨에 깜짝 놀라며 움찔 물러섰다. 으흑. 이 독한 년이. 죽여라. 도적들은 우두머리가 당하자 눈이 뒤집혀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덤벼들었다. 무도와 모용원은 등을 맞대고 검을 뽑아 상대했으나 육지가 아닌 심하게 흔들리는 좁은 배 위에서는 평소 실력의 반이반도 발휘할 수 없었다. 게다가 무도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금강검을 쥐었으나 혈맥이 막혀 내공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 검은 쇳덩이에 불과했다. 단지 겉보기에만 그럴듯할 뿐 실속이 없었다. 모용원은 무도의 검새가 평범하기 그지없는 껍데기임을 깨닫고 다급히 머리를 굴렸다. 이러다간 정말 시집도 못 가보고 물귀신이 되겠구나. 모용원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다잡고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은 채 가장 앞선 놈부터 무자비하게 베어 들어갔다. 으악. 모용원의 검이 한 놈의 왼쪽 허벅지를 통쾌하게 관통했다. 한 놈이 윽하며 선혈을 쏟고 주저앉자 동료의 피를 본 나머지 도적들이 악을 쓰며 야차처럼 더욱 거칠게 덤벼들었다. 모용원은 한편으로 검을 맹렬히 휘두르며 강 건너 모용복을 향해 소리쳤다. 오라버니! 살려줘! 강 건너 강가에 앉아 느긋하게 기다리던 모용복과 철웅은 모용원의 찢어지는 비명을 듣고 혼비백산에 쓰난 배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굴렀다. 그때 철웅이 상류 쪽으로 달려가 거추장스러운 겉옷과 신발을 벗어던지고 시퍼런 단도 한 자루만 입에 문 채 강물로 몸을 던졌다. 강물의 흐름을 타고 빠르게 배로 가려는 철웅의 노련한 선택이었다. 모용복 역시 철웅을 따라 웃옷을 벗어 던지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모용원은 철웅과 모용복이 강물을 가르며 배를 향해 헤엄쳐 오는 것을 확인하자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모용새가의 절기를 펼쳐 적을 몰아내려 했으나 잔잔한 연못에서 놀이배만 타본 그녀에게 맹렬히 요동치는 배 위는 지옥이었다. 자꾸만 자세가 흐트러지며 칼끝이 턱 밑을 스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계속되었다. 사투를 벌이는 모용원을 본 무도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눈알이 붉어져 나왔다. 심장은 쿵쿵거리고 분노는 끌어올랐으나 기량은 전혀 발휘되지 않았다. 4명의 사내와 1명의 여인이 피 튀기게 엉키어 악전고투를 벌이는 가운데 마침내 도적의 칼날이 무도의 왼쪽 팔뚝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무도의 팔뚝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도적 2놈 역시 모용원의 검에 허벅지와 허리를 베어 좁은 나룻배 위는 사방으로 튄 피로 낭자해졌다. 무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